안녕하세요. 주식 시마론 권미란입니다. 물가가 뛰면서 각국의 구매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말 소비 심리가 꺾이지 않으려면 구매력, 임금 상승률이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올 3분기에 국민 지원금이 풀리게 되면서 우리나라 가계 총소득이 전년 대비해서 8%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15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라고 하는데요. 통계청은 9월에 국민 지원금 뿐만 아니라 취업자 수의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고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게 되면서 서비스업 호조세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내수 소비 회복세도 가파라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가계 지출이 35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나 뛰었습니다. 또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보복음주, 보복 입차, 입차를 보복적으로 한다. 그리고 보복 만남, 또 보복 여행이라는 말들이 유행할 정도로 그동안 하지 못했었던 이런 대면 활동이라든지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위드 코로나를 멈추는 비상계획 실시의 가이드라인도 나왔습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지표로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과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꼽혔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위드 코로나 시행 여부를 계속 타진할 텐데요. 정부는 코로나 확산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부스터샷의 접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추가 접종 기간도 기존의 6개월에서 4, 5개월로 단축하겠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시장 흐름을 이해할 주제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주제 가운데 첫 번째 확인하시죠.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제약바이오 섹터 진단, 전망은입니다.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버블 이야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NFT 비롯해서 이제 IT라든지 또 친환경 쪽에 청정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 그러한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혁신이 일어나는 분야가 사실은 바이오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좀 부진했죠. 최근이 아니라 거의 1년 내내 1년 부진해. 내내. 맞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작년과 좀 약간 양상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시세가 좋았고, 특히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좋았죠. 그리고 올해부터는 좀 CMO 관련된 백신들의 흐름이 좋았는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각을 받은 거고,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이제 항암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좀 항암 이런 쪽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말 이제 의약품 관련된 섹터들은 계속 부진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상당히 좀 이제 극과 극으로 나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약 개발사들이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임상 좀 스케줄이 많이 밀린 부분이 일단 가장 크지 않을까 좀 싶어요. 결국 네.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주가 같은 경우는 임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일단은 주가를 많이 끌어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최근까지 핫했던 이제 CMO라든지 이제 백신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또 워크사의 치료제가 나오면서 또 상당히 주가의 조정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셀트리온에서도 지금 레캐노라주 관련돼서 뉴스가 나왔지만, 그 뉴스가 사실은 이제 오래 가지 못한다는 좀 안타까운 좀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1위지 않습니까? 근데 2위가 이제 에코프로 BM인데 거의 시가총액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는 제약바이오가 코스닥을 지배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얘기도 이제는 좀 어울리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데, 다만 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과연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돈을 못 벌었나? 사실 또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은 얼만큼 빠르게 지금 이제 임상에 대한 부분을 재개하고, 또 이제 임상이 진행되면서 결국 기술 관련된 부분에서 좀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기업의 실적 관련된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항상 제약바이오 하면 좀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이벤트성 이런 좀 학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1월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이제 이런 학회들이 좀 대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11월, 12월 정도쯤에는 어쨌든 반등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좀 시기인데, 제가 볼 때는 좀 올해는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 모멘텀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진단키트 같은 회사들, 그다음에 이제 IPO를 한 회사들 같은 경우 사실 현금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현금을 좀 어떻게 사업 분야에 좀 활용하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제약바이오섹터에 다시 한번 좀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좀 생각하면서 일단은 모멘텀들은 충분히 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트리거로 당기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셀트리온이 그 머크사의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서 주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항체 치료제보다 이 경구용 치료제가 더 많이 사용될 거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이었는데 어쨌든 그 항체 신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항체 신약이라도 볼 수 있는 레키로나가 유럽에 진출을 하면서 한 차례 주가가 반응을 했다가 다시 되밀리고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이게 뭐 모멘텀이 약해서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단순히 수급적인 이유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떨까요? 일단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섹터의 지금 이제 어떤 이벤트가 잘 시장에서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 맞아요. 그래서 바이오는 안 되나 봐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럴 때가 바닥이죠, 보통. 근데 이제 예.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무슨 이벤트건 뭘 하더라도 시장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한다는 게 상당히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상당히 열광하고 있는 그 메타버스, NFT에 지금 모든 시선이 다 쏠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지금 레키로나즈 관련돼서는 사실 유럽이 상당히 뭐 미국과 거의 동등할 정도로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도 그런 이제 유럽의 의약청을 좀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시세가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저는 셀트리온 자체에 좀 두 가지 좀 뭐 문제점이라고 하면 문제점일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글로벌 뭐 세밀러 업체들이 좀 상당히 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냐 바이오 세밀러 업체들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사업을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좀 다양화해야 되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 신약을 개발한다던가 뭔가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좀 짜고 있는데 네. 아시겠지만 이게 제약바이오는 당장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 분야를 구성을 하고 임상을 하고 이렇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과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악재가 아닌 악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좀 총수의 공백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경영진 2세 경영진이 2세 경영진이 얼만큼 이제 셀트리온 그룹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의문 부호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일단 이런 부분을 결국 제가 볼 때는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만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측면에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수급은 좋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반등의 기미가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일단 그 바이오 시밀러의 경쟁 심화를 꼽아주셨고요. 사업 다각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쪽에서도 뭐 ADC 쪽이라든지 진단 키트 여러 가지 쪽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실적에 반영되는 것을 봐야 되겠죠. 3분기 실적은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가 또 부진했었고요. 그리고 서정진 회장 이후에 이제 지금 비상장 3사의 합병이 결정이 됐고 이제 상장 3사의 합병까지도 앞으로 이어질지 시장이 굉장히 주목을 했었는데 서정진 회장의 그 이후 2세 경영에 대한 시장의 어떤 의문부호 이런 것들이 셀트리온 그룹의 주가를 이렇게 머무르게 하고 있다고 분석을 해주시네요. 바로 어제 레고캔바이오가 또 1조 2천억 원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지만 주가는 참 바이오답게 처참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그 축적된 순현금을 어떻게 쓸지를 보자고 하셨잖아요. 네. 특히 진단 키트를 중심으로. 왜 웃으시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처참하다는 말을 듣고. 처참하잖아요. 어제 음봉이 너무 크게 나왔고 오늘도 지금 뭐 오르긴 하지만 아래 윗골이 굉장히 길게 나오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참 애정하는 종목인데 안타깝습니다. 너무 좋은 기업인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진단 키트가 돈을 많이 쌓았거든요. 그래서 이 축적한 순현금을 과연 어디에 쓸까? 어디에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단 키트 하면 크게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SD 바이오센서랑 이제 시젠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SD 바이오센서는 제가 이 주식 시마론에서도 한 번 정도 언급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통틀어서 지금 상당히 매출이 가장 크게 나오고 있고 수령금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사업 부분과 좀 시너지 낼 수 있는 M&A에 좀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55%가 매출의 55%가 자가 혈당 측정기에서 좀 나온 거죠. 이제 원래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어떤 혈당 관련된 측면에서 매출이 좀 많이 나왔는데, 향후에는 어떤 혈당 측정기 관련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본업일 수 있죠. 여기에 좀 라인업을 좀 강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또 유통사도 좀 이제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사도 인수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글로벌 진단키트 로슈와 좀 계약을 하면서 유럽의 항원 진단키트를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유통사를 좀 인수를 하면서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좀 공략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좀 사업의 다각화가 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뭐 시젠 같은 경우는 이제 AI를 기반으로 한 제품 개발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검사 시약 개발 현지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진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좀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이게 좀 더 이게 검사 진단을 넘어서 결국은 이제 어떤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 네. 최근에 그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그 이제 워런 버핏이 이제 일반 의약품 이제 회사의 주식을 매도를 하고 이제 의약품 로열티를 받는 회사들을 지금 매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특허를 갖고 있는 의약품 기업들일까요? 시장도 예. 결국은 이제 IP에 관련된 부분이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이런 좀 데이터, 그러니까 뭐 진단 데이터라든지 어떤 이런 데이터가 하나의 좀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저는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가 사실은 이제 코로나19라는 어떤 이러한 좀 테마에 너무 억눌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못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런 좀 지금까지 쌓아놓던 현금을 통해서 사업을 다각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저는 계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 좀 포트폴리오를 만들 거라 생각하고 있고, 사실 뭐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CMO 업체들도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를 많이 쌓았죠. 지금 이제 딱 떠오르는 업체가 두 업체가 있는데,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거의 CMO 쪽에서는 거의 탑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사공정이 이제 2022년 하반기에 사공장이 이제 일부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일부 돌아갈 것 같은데, 근데 지금 5공장, 6공장을 또 지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CMO에서는 생산 능력 거의 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는 글로벌 탑. 네, 예. 못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결국 CMO도 결국 글로벌 레퍼런스를 너무 많이 쌓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SK 바이오산스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이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관련된 백신을 좀 개발을 하면서 안동 공장에서 지금 백신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제약바이오로 좀 제약바이오 섹터가 가는 길에 하나의 좀 중요한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좀 주가와는 상관없이 업체들은 지금 일하는 현장에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한 해 동안 바이오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 가운데서 의미 있는 흐름들을 만들어냈었던 진단키트와 또 CMO 분야의 행보를 살펴봤습니다. 역시 투자인 것 같습니다. 뭐 진단키트 같은 경우도 사업을 다각화하는 M&A를 계속해 나가고 있고, 또 하나의 어떤 혁신과 발전의 단계로 헬스케어 쪽의 빅데이터, 헬스케어의 IP 이러한 분야가 중요하다는 점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CMO 같은 경우는 역시 투자죠. 공장 계속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금 미국을 가서 모더나와 보라이즌의 CEO들과 만나면서 이 바이오와 통신 쪽에 또 협업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삼성그룹은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쓰기 위해서는 이 분야들을 바이오와 또 통신 장비 이러한 네. 분야들을 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번에 아마 좀 많이 느꼈을 겁니다. 결국 이제 공급의 병목 현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 이제 주가는 상당히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데, 이제 제조업보다는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공급망과는 좀 별개의 종목들이 많이 좀 지수에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코로나19와는 좀 관계없는 약간 어떤 지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0% 이상이 지금 제조업 기반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상당히 지금 이제 좀 주가도 많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또 피크아웃 논란도 있고, 또 이런 공급의 어떤 병목 현상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을 좀 뚫을 수 있는 게 또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닌가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반 의약품이었던 그런 부분에서 떠나서 이제는 좀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 이제 기술을 수출하고 이제 우리가 라이센스 아웃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어떻게 보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뭐 농담 삼아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NFT가 뭐 제약바이오에 안 들어오라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도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결국은 이런 부분도 하나의 중요한 축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헬스케어는 이제 고령화, 그 다음에 이제 인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장수에 대한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주가상으로는 좀 그렇지만 계속 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약바이오에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병장수의 그 인류의 꿈에 가기 위해서는 이 바이오가 앞으로 더 진행시킬 만한 성장 스토리가 훨씬 많이 남아있다는 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CMO 얘기를 하면서 사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이오 시밀러 쪽의 셀트리온은 일단은 치료제 쪽을 만들었고요. 네, 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국산 백신 개발을 앞두고 있는데 네, 네. 이 모멘텀을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국산 백신 개발의 모멘텀은 시장에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치료제가 나오고 특히 치료 중에서도 이제 뭐 머크사에서 나오는 경구용 치료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에 나오게 되면 야 백신이 뭐가 필요해 그냥 걸리면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도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백신 효과가 진짜 있는 건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장의 부정적인 생각도 있는데 예. 사실 당분간은 저는 치료제만으로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머크사라든지 화이자가 개발하고 있는다고 하지만 뭐 백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공급 이슈가 상당히 좀 컸거든요. 네네. 그리고 여전히 백신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신 주권이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 좀 그 나라들 사이에서도 좀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치료제가 100%전 세계적으로 공급된다라는 가정은 하진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백신이 좀 버퍼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분명히 백신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좀 특수하게 좀 부각이 됐지만, 이런 백신을 통해서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의학적으로 봤을 때 좀 신기술과 좀 이렇게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캐파도 같이 키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결국 코로나19에 좀 너무 이제 백신과 치료제에 집중돼 있지만 그 이면에서 지금 시밀러 쪽이라든지 신약 개발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면도 충분히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뭐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 대비 한 10%에서 20% 정도 다시 한번 좀 밀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저는 이제 실적으로 좀 나오게 되고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된다면 좀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분야 바이오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탑급의 이런 위탁 생산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또 백신 신약 개발 그리고 진단 키트가 갖추고 있는 순현금의 흐름들 계속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헬스케어 쪽에 유망할 분야는 어떤 쪽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카카오가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진출하기 위해서 휴먼스케이프라는 쪽에 대한 지분을 인수했다라고 해서 시장에 또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유망 분야 어느 쪽이라고 보시나요? 아, 사실 이제 이제 레고캠 말씀하실 때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ADC인가요? 네, 그렇죠. 이제 기술 개발 업체에 대한 이제 투자라든지 M&A가 좀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제 최근에는 임상을 이제 바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좀 임상을 좀 이제 후보 물질이라든지 이제 라이센스를 어느 정도 이제 개발한 회사들을 이제 M&A 하거나 혹은 이제 그런 물체들을 사오면서 좀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자금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들은 자금력이 있고 또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데 일반 뭐 헬스케어 바이오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트업 회사들은 기술력은 있습니다만 이제 자금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어느 정도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신약 개발사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론 이제 코로나19에서 임상이 좀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제 계속 기술에 관련된 부분을 M&A를 하면서 기존에 좀 어느 정도 치료를 못했던 분야를 많이 진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상당히 좀 높은 프리미엄을 받았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신약 관련된 회사들은 거의 이제 올스톱이 됐죠. 이제 뭐 임상도 많이 부진한 것도 있었고요. 또 이제 트렌디한 기술을 좀 많이 좀 어떻게 보면 따라가려고 했었으나 주가는 좀 약간 투심이 어렵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많이 반영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코로나19로 좀 많이 지연됐던 부분들 임상이 다시 한번 좀 재개가 된다고 한다면 좀 제약바이오에 어느 정도 좀 그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최근에도 좀 많이 언급이 됐던 거죠. 뭐 이제 ADC, RNA 뭐 이런 TPB 같은 좀 유전자 치료제들이 사실은 기존의 어떤 신약으로서 좀 해결할 수 없었던 이런 쪽을 좀 많이 좀 치료해 주는 쪽으로 좀 많이 기술이 개발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제가 볼 때 트렌디한 기술이 이제는 좀 대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학회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한번 좀 검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면역 항암 학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지난주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뭐 이제 ABL 바이오라든지 매드팩토 같은 회사들이 좀 이런 좀 기술 개발에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발표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많이 소외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결국 제약바이오 섹터도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섹터 말고 이렇게 좀 트렌디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에게도 한번 관심을 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트렌디한 어떤 기술 쪽을 갖고 있는 헬스케어 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지는 인수합병이 좀 활발해지는지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바이오 일단 헬스케어 쪽도 인수합병이 좀 활발해지면 분위기가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라이센스 인아웃이 좀 많이 활발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크게 반응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제약바이오도 어떻게 보면 꿈을 먹고 사는 어떤 섹터가 아니라 결국은 이제 실적이 찍히는 이런 섹터로 좀 변모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실적이 주가에 만약에 반영되는 어떤 그러한 시장은 되게 좀 정상적인 시장이라 생각을 하고 다만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기업이 어떤 실적격으로 변모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뭐 주가가 많이 눌린다 하더라도 좀 안전하게 그래도 좀 마음 평안하게 들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망할 눈여겨볼 차세대 분야에 대해서는 세포치료제, RNA, ADC, TPD 같은 분야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수요가 높은 질환을 치료하거나 어떤 치료 효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탑픽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LG노텍이나 LG디스플레이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부럽다고 하시는데 이 종목들도 좀 그동안 부진했다가 갑자기 모멘텀을 탔거든요. 네. 메타버스. 네. 네. 제약바이오도 좀 뭔가 모멘텀을 탈 수 있을 만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이미 말씀하셨고요.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그 애증의 종목입니다. 레고캠 바이오를 좀 오늘 갖고 나왔어요. 사실은 원고를 쓸 때 레고캠 바이오 기술 수출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제 기사에서도 많이 나왔고 지금 마일스톤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이제 그게 갑자기 이제 이번 주에 뉴스가 나왔죠. 나오면서 사실은 좀 주가가 좀 출렁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좀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가져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 ADC 전달체를 좀 주요 기술로 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제를 이제 세포까지 전달하는 기술을 네. 갖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효능을 높이는 네, 역할을 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맞습니다. 약간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마일스톤이 지금 사실은 뭐 익수다, 시스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회사들이죠. 그런 회사들을 통해서 지금 받아야 할 좀 마일스톤이 좀 많이 대기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추가적으로 기술 수출의 계약 성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빅파마와 협의를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내년 정도쯤 되면 뭐 구체화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DC 플랫폼과 개발해서 지금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대한 임상을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제 후보 물질만 어떻게 보면 파는 게 아니라 좀 임상 파이프 라인을 좀 계속 수출하고 하겠다라는 어떤 좀 약간 파이프라인의 다변화도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좀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마일스톤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좀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저는 그 기술 수출 관련된 부분들, 특히 차세대 기술 관련된 부분에서 전 탑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매출액을 보시면 200억 원대에서 500억 원대를 기록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기술 수출 규모 자체도 1조 2천억 원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언젠가는 매출이 급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애로가 더 나오면 그 기대가 더 높아지겠죠. 네네. 전략을 세워볼까요? 일단 제약발 섹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아래를 좀 많이 열고 가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이 종목을 분명히 전고점까지 좀 나올 수 있는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전고점 한 74,900원인데 75,000원 정도로 목표가 일단 1차적으로 잡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손절가는 31,000원으로 약간 좀 밑을 좀 열어두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차라리 밑에서 좀 모아가신다는 생각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저는 이제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또 이제 제약발 섹터 같은 경우는 뭐 보이지 않는 악재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손절가는 좀 확실히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얼마 보신다고요? 매수가는 뭐 그냥 지금부터 천천히 모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시세를 크게 냈습니다. 레고캠바이오가 작년에 165%까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었는데 레고캠바이오 현재 58,800원입니다. 이 선에서 모아 나가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고요. 위아래로 변동성도 크고 또 보이지 않는 악재도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투자해야 하는 바이오주 가운데서 레고캠바이오 선택해봤습니다. 목표 주가는 75,000원, 손절가는 31,000원입니다. 시장의 관심이 모두 다 NFT로 쏠려 있을 때 그 차기 주자가 뭐가 될지 생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바이오일까요? 첫 번째 주제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보시죠. 탄소 중립 시대, 수소차 시대 온화. 어제 시장에서 이 바이오주가 레고캠 바이오 소식으로 좀 꿈틀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움직였던 게 수소차 관련 종목입니다. 수소차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관련 종목이라고 할까요? 삼형 SNC라는 이 종목이 어제 기술 개발에 대해서 공시를 하면서 세계 최초 기술 개발이라면서 센서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연료전지의 효율을 높이는 그런 새로운 부품이다라고 해서 어제 큰 폭의 또 상승을 보였는데요. 어제 상한가 마감했어요. 그렇죠?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이 종목. 자, 수소 관련한 섹터에 대해서 관심이 서서히 모아지는 것 같은데 수소차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볼까요? 사실 제가 이제 이 주식 심화론에서 이제 예. 제약바이오랑 수소 관련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 어떻게- 얘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네, 많이 해주셨죠. 예, 근데 이제 배터리는 이제 많이 NFT도 갖고, 전에 설명해 주시고. 예, 배터리 많이 갖고 NFT는 이제 NFT 없으면 지금 주장이 너무 시소해받고 있는데, 우리 미리 알아봤다고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분야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계속 이제 제약바이오랑 수소 섹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점, 단기 저점에 대한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린다 좀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에 저는 이제 약간 후발주자, 하지만 전기차보다 더 시장이 더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 정도인가요? 네, 일단 뭐 수소 같은 경우는 연평균 성장률이 지금 2021년부터 올해부터 2030년까지 57%. 시장이 연평균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주로 뭐 트럭, 버스 위주로 시장이 성장하나요? 그렇죠. 일단은 좀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이제 올해 약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현대 넥소, 그 다음에 도요타 미라 2가 좀 생산 증대 효과를 좀 보이면서 전년 대비 판매 대수가 지금 112% 증가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한 2만 대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성장 속도는 되게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뭐 2030년 정도 되면 86만 대, 그러니까 2만 대에서 86만 대를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21년에서 2030년까지. 40배 넘게. 네, 근데 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SUV, 트럭, 버스가 좀 많이 좀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내년부터 뭐 유럽 회사, 그다음 중국 회사들도 많이 이제 좀 수소 시장을 뛰어들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이제 전기차가 워낙 좀 핫하다 보니까 전기차로 많이 지금 완성차 업체들, 그다음에 전기차 업체들이 지금 IPO를 통해서 진입하고 있습니다만 수소차도 분명히 좀 그러한 전철을 따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클린 트럭 이제 의무화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소차를 이제 계속 타야 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좀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시장도 상당히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생산과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좀 빠르게 좀 개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수소 생산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유럽이라든지 뭐 중동, 미국, 호주 이런 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소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워낙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뭐 수소 관련된 부분은 결국 이제 탄소 중립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글로벌적으로 지금 상당히 지금 각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충전 시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부양안이 통과가 됐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25억 달러 정도가 수소 충전소 설치에 지금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2025년까지 1000개의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생산과 뭐 인프라도 지금 상당히 잘 깔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전기차도 이제 수소차도 전기차를 좀 따라가는 어떤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전 세계 수소차 시장이 5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치의 근거 같은 경우는 정책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각국에서 이런 버스나 트럭, 뭐 공용차라고 할까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수소를 더 많이 늘린다면은 이건 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올 여름에 유럽과 미국 쪽의 수소에 대한 관심, 그 인프라에 대해서 투자를 더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왔었다가 최근에 여름 지나면서 이제 풍력 쪽이 좀 영국에서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린플레이션 나오면서 사실 수소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 시장에서 사그라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 중간 다리 역할이나 앞으로 대세가 되는 거에 있어서는 뭐 SMR, 원전이라든지 수소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유럽 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탄소 감축에 대해서 규제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정책 어떻습니까?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원자력, 그 다음에 이 수소 관련된 쪽에 사실은 집중이 많이 됐었는데 뭐 계속 말씀드린다만 이제 스쳐도 상한가 간다는 NFT 테마에 밀려서 지금 전혀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 이제 각국에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EU 같은 경우는 탄소 감축을 이제 목표로 먼저 발표를 했죠. 그리고 2030년까지 역내 국가들에게 주요 도로에 매 150km 이제 사이사이로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연기관차 주유소에 지금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소가 계속 전환이 되는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BP라든지 토탈 같은 민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소차 충전소를 좀 선점하기 위해서 좀 경쟁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앞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 수소 트럭이라든지 버스가 많이 본격화되면서 탄소 배출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완성차 업체들도 내년부터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수소차 관련된 쪽에서는 이제 현대그룹이 거의 탑 티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현대차가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수소 트럭을 좀 상용화했죠. 근데 이런 수소 트럭이 유럽에 좀 진출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BMW 같은 경우도 지금 수소차 버전 X5 출시를 내년에 한 100대에서 200대 정도 일단 좀 이렇게 약간 데모 버전으로 좀 내놓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완성차 업체들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들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수소차 같은 경우 유럽에서 일단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움직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가 출시하는 모델들 몸집이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현대차는 그동안 트럭은 사실 많이 안 팔았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트럭 많이 팔고 있나요? 아니요, 트럭보다는 오히려 이제 세단이라든지 승용차잖아요. SUV가 좀 네. 많았는데 확실히 이제 이 라인업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장 매연이라든지 좀 이런 게 탄소 배출과 접촉되는 이제 분야가 아무래도 뭐 디젤이라든지 이제 큰 차다 보니까 트럭이라든지 버스를 먼저 이제 공략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유럽 시장이 상당히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 아마 유럽에서 좀 그 현대차 그룹의 이제 수소차 관련된 판매 대수가 좀 네. 집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세계 최초로 수소 트럭을 현대차에서 양산을 하고 또 스위스에 첫 수출을 했다는 소식도 나왔었는데요. 앞으로 현대차의 라인업에 수소 트럭도 점차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렇게 앞으로 10년 동안 도로에 매 150km마다 수소차의 인프라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요. 뭐 지금은 이제 뭐 기름을 뿅 넣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수소차, 뭐 전기차 되면 거기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 텐데 주유소에서 앞으로 또 사람들이 더 뭔가를 많이 할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미국 정책 얘기도 좀 해볼게요. 미국 시장에서 수소차 관련한 제도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가 좀 약간 절대적인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가 사실은 이제 미국의 이제 전기차 혹은 수소차에 관련된 부분에서 거의 절대적인 어떤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캘리포니아가 클린카에 대한 지원과 좀 규제가 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캘리포니아를 좀 중심으로 수소차도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지금 산업이 퍼져나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2024년부터 이제 클린 트럭 의무 판매 제도가 캘리포니아가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중량이 큰 차량일수록 충전과 주행 거리가 유리한 수소차에 대한 선호도는 분명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분명히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만 뭐 뉴욕이라든지 뉴저지 쪽, 이제 워싱턴 쪽으로도 확대 시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봤을 때 뭐 유럽이 먼저 개화하더라도 2024년도 되면 미국도 시장이 좀 개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현대차라든지 이제 뭐 도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승용차를 중심으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만 좀 팔리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2024년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제 수소차가 좀 시장이 개화가 되면서 뭐 헤비 트럭이라든지 뭐 밴, 뭐 버스 등의 어떤 수소차 라인업이 좀 본격적으로 좀 갖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 뭐 내년부터 유럽을 좀 봐야겠지만 2024년부터는 미국도 좀 같이 좀 글로벌 시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기차가 올해와 내년에 미국에서 본격 개화한다고 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네. 배터리 셀 기업들도 미국 공장 짓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주목했었는데 2024년이 되면 미국에서 수소차 시장이 개화할 거라고 합니다. 이제 뭐 불과 3년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채팅창에서 소림다방님께서 현대차는 트럭 글로벌 점유율이 아직 미약한데 수소 트럭으로 상용차 부문 전체의 점유율을 높여 나간다면 새로운 현대차의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국내 수소차 업체들의 경쟁력 수준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 수소 경쟁력은요. 사실은 이제 수소는 거의 이제 탑이라고 보여집니다. 주가가 안 좋으니까 자부심 주가가 안 좋다고 했지만 힘들어요. 네, 탑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그 수소차 핵심 소재 부품에 대해서는 거의 100% 가까이 국산화가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특히 진짜 이제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MEA 이 관련돼서 이제 중심 소재인 멤브레인이라든지 고분자 전해질 막 관련돼서 상하 프론테크가 상용화를 좀 실시를 해서 초도 물량을 좀 공급을 했고요. 또 탄소 섬유 관련돼서는 이제 효성 첨단 소재가 지금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또 이제 사실은 이제 탄소 섬유와 관련돼서 이제 저장 탱크죠. 이제 뭐 일진 하이솔루스가 글로벌 최대 업체로 성장한 부분들. 사실은 이제 이 수소차와 관련된 여러 밸류 체인이 있고요. 관련된 업체들이 좀 많은데 거의 이 회사들이 지금 대부분 다 글로벌 1위를 점유할 정도로 기술력은 상당히 높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그룹 중에 현대모비스가 수소차 핵심 연료전지를 이제 제조하는데 1조 3천억 정도를 좀 투자를 해서 국내에서만 13만 대 수준의 지금 연료전지 생산 설비를 좀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도 이제 수소차 관련된 좀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가 수출의 어떤 베이스 캠프가 되지 않을까. 수소차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수소차에 들어가는 여러 제품들이 결국 이제 글로벌적으로 퍼져 나갔을 때 우리나라 업체들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핵심 부품이라든지 어떤 소재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높게 평가받아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전에 지금 뭐 전기차 관련된 업체들 그러니까 사실 전기차는 이미 꾸준히 하고 있었고 지금에서야 시세를 보고 있지만 그러한 트렌드가 지금
고스란히 수소차 지금 업체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수소차를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10년 후에 봐야 되냐고 물어보면 그건 또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희망일 수도 있겠지만 지난 10년 전에 전기차는 테마일 뿐이었는데 지금은 진성으로 많은 네. 공장 투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소차 관련해서도 일진 하이솔루스, 저장 탱크, 탄소 섬유의 효성 첨단 소재, 멤브레인의 상하 프론테크, 그리고 현대모비스 연료전지 생산 기업으로 글로벌 탑급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갖출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탑픽 꼽아보죠. 일단 저는 관심주 하나, 탑픽 하나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 관심주로 현대차는 일단은 무조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이제 모든 이제 피라미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게 완성차, 현대차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수소차에 관련돼서는 거의 이제 탑티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결국 이제 경쟁 상대가 없는 거죠. 수소차에서는 경쟁 상대가 충분히 없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수소 상용화에 따라서 보급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하는데 뭐 디젤 트럭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무게가 많이 무거운데 상대적으로 수소차는 좀 가볍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큼 촉매제가 돼서 지금 트럭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팔리고 이제 좀 딜리버리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결국 이제 충전망과 함께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미래차 전략을 위해서 60조를 좀 투자할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중에 지금 제가 볼 때 수소차에 해도 한 4조 정도 지금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소차에 대한 영역도 충분히 어떤 미지 영역에서 좀 확신의 영역으로 바뀌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현대차는 충분히 수소차 관련된 밸류체인에서 가장 좀 꼭대기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주를 꼭 넣어 보셔서 좀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얼마까지 보시죠? 현대차 저는 전고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3자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갖고 온 탑픽은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송 저장 용기의 대표적인 업체인데 지금 현대차가 지금 거의 탑티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대차의 수소차향에 들어가는 수소 저장 용기를 독점하고 있는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넥소에 거의 독점을 했고요. 넥소 차기 모델까지 독점 공급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4, 5년간의 성장이 좀 상당히 가시화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EU라든지 미국 시장이 좀 열리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제 충전 탱크가 좀 어떤 수소 저장 용기의 어떤 공급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결국 이제 현대차 그룹에만 좀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좀 타업체까지도 충분히 좀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상당히 좀 미래성을 밟은데 지금 이 회사가 좀 상장을 한 이후에 지금 9만 원 정도를 찍고 쭉 지금 빠져서 지금 한 3분의 1 네. 토막이 난 상황, 그러니까 3분의 1이 좀 빠졌죠. 지금 그래서 한 6만 원대 좀 진입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품이 쏙 빠졌네요. 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펀더멘탈이 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 봤을 때 네. 오히려 지금이 좀 더 매수하기 좀 편한 구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6만 원대 중반은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일진하이 솔루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다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좀 여러 가지 수소차 밸류도 좀 여러 가지 좀 밸류 체인인데 그 중에 저장 용기 쪽에서는 탑픽이 아닐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식심화론 오늘 두 번째 주제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앞으로 성장 모멘텀을 갖추면서 매출 확대까지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기업으로 레고케엠바이오, 현대차, 일진 하이솔루스 세 가지 기업 꼽아주셨네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심화론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수능 날이어서 1시간 수년돼서 주식시장 진행되고 있어서 많이 헷갈리시죠? 외국인 선물 오늘은 사고 있습니다. 어제는 크게 팔았지만 오늘 2천 계약 정도 사고 있고 유가증권 시장 매수 전환 오후부터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마감까지 토마토TV와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